어르신,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아, 어쩌지? 2024년 12월 마지막 금요일 새벽 1시 40분이었습니다. 폭설경보가 내려진 서울 강서구 삼성사거리 버스 정류장에 25살 서연이 홀로 서 있었어요. 병원 아르바이트를 막 끝낸 그녀는 6620번 막차를 놓쳐버렸죠.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핫팩 하나뿐이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며 정류장을 덮쳐왔습니다. 다음 버스까지 4시간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월세날이 코앞인 통장 잔고를 떠올리니 택시는 꿈도 못 꿨죠.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벤치 끝 광고판 그늘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버려진 담요인 줄 알았죠. 하지만 구겨진 남색 코트 안에서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즉시 무릎을 꿇고 노인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했죠. 저체온증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도움을 청했지만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어요. 지나가던 중년 남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술 취한 것 같은데 경찰 부를까요? 서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술 안 드셨어요. 저체온증 같아요. 한 청년이 발로 노인을 건드리려 하자 서연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하지 마세요. 청년은 놀라 물러섰고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죠. 서연은 휴대폰 플래시로 노인의 동공반사를 확인했습니다. 응급실 실습 때 배운 대로였어요. 노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목도리와 패딩을 벗어 노인을 감쌌어요. 편의점으로 뛰어가 따뜻한 물에 설탕과 소금을 섞었습니다. 급조한 전해질 용액이었죠. 돌아와 노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앉히고 천천히 먹였어요. 동시에 119에 전화했습니다. 강서구 삼성사거리입니다. 70대 남성 저체온증으로 보여요. 의식이 있기는 한데 약해요. 침착하게 상황을 전달했죠. 청소 노동자 아주머니가 다가와 따뜻한 수건을 건넸습니다. 이걸로 손이라도 감싸주세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 작은 온정이 피어났어요.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체온은 35도 미만이었어요. 구급대원이 즉시 보온 담요와 히팅 패드를 적용했죠. 신원 확인 되나요? 노인에겐 지갑도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코트 안쪽에서 오래된 손목 시계만 만져졌는데 얼어붙어 열리지 않았어요. 보호자가 동승하셔야 하는데 제가 발견자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서연은 주저없이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차가운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선 응급처치와 검사가 신속히 진행됐습니다. 체열,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담당 전공의가 말했죠. 체온 34.8도, 산소 포화도 불안정합니다.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서연은 대기실에서 노인을 바라봤어요. 카카오 택시 앱을 열었다가 요금 보고 조용히 닫았죠. 혼자서 얼마나 추우셨을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학생, 집에 가지 그래. 퉁명스런 말투였지만 잠시 후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죠. 그래도 수고했어. 요즘 같은 세상에. 새벽 4시 반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체온이 오르고 있어요. 보호자가 없으면 행정 절차가 복잡한데 서연은 임시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전화 연락과 간단한 의료 동의만 가능하다는 조항을 확인한 후였죠. 응급실 천장등이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회색 담요 아래서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추워. 서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손을 다시 꼭 잡았어요. 차가운 겨울 새벽, 낯선 두 사람 사이에 작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회진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대기실 의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노인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는 떼어냈고 안색도 좋아졌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긴 침묵 후 노인이 대답했어요. 태식?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듯 물음표를 붙였죠. 나이는요? 모르겠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료진이 모여 상의했어요. 일시적 기억상실, 치매 초기, 저체온증으로 인한 혼란 등을 감별해야 한다고 했죠. 서연은 노인 곁에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태식 말고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노인이 중얼거렸어요. 노란 꽃, 정원의 노란 장미가. 서연은 수첩에 정원 노란 장미 태식을 적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어요. 경찰에 실종신고 조회 중인데 일치하는 사람이 없대요. 서연은 노인의 낡은 남색 코트에서 손목 시계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계식 시계 뒷면이 녹슬어 있었지만 시계줄 안쪽에 희미한 각인이 보였어요. 옆 침대 40대 남성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가족도 없어? 불쌍하네. 그런데 저녁엔 귤을 건넸죠. 어르신 이거라도 드세요. 서연이 간호사실에 물었어요. 퇴원 후에도 제가 연락받을 수 있을까요? 수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깊이 관여하면 본인 삶이 무너져요. 선을 지켜야 해요. 오후 5시 노인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꽃이 많았던 집, 정원에. 그러더니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지?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신원 확인 안 되면 보호시설로 가셔야 해요. 퇴원 판정이 났지만 갈 곳이 없었죠. 보호시설 얘기에 노인이 침대 난간을 꽉 잡았어요. 싫어, 거기 가기 싫어. 며칠만 제가 모실게요. 단서를 찾아볼게요. 서연이 사회복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3일만요. 너무 두려워하시잖아요. 3일 안에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임시보호 동의서를 내밀었어요. 서연은 바로 서명하고 하숙집에 전화했습니다. 말순 아주머니 며칠만 어르신 한 분 모셔도 될까요? 안 되는 거 알잖아. 정말 갈 곳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숨소리 후 말순이 말했어요. 안방 창고 치우면 쓸 수 있어. 대신 일주일 넘기면 안 된다. 서연은 동네 지물포로 달려갔습니다. 중고 전기장판 3만원 내복 2만원 패딩 조끼 3만원. 카드 잔액 경고가 떴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저녁 하숙집에 노인을 모시고 왔습니다. 말순이 미역국을 끓여놨어요.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고마워요. 이름이 서연이에요. 서연. 좋은 이름이네. 식후 서연이 물었어요. 태식 말고 떠오르는 이름 있으세요? 노인이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Y, H. 왜 이 글자가 떠오르지? 서연은 수첩에 YH를 크게 적고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때 노인이 손목시계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내 거야. 확실해. 누가 준 거였는데. 아, 그리고 어르신, 코트 주머니에서 이 약통이 나왔는데요. 혹시 드시던 약 있으셨어요? 약? 태식은 작은 약통을 한참 들여다보며 기억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거 누가 줬는데?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노인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어요. 창밖엔 또 눈이 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지만 방 안은 따뜻했죠. 토요일 아침 10시 서연은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했지만 발견 시간, 장소, 옷차림, 손목시계에 대해 자세히 적었죠. 12월 마지막 금요일 새벽 1시 40분 강서구 삼성사거리 70대 남성의 가족을 찾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오후 2시 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혹시 시계 뒷면에 YH1979라는 각인이 있나요?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YH는 맞아요. 한빛의료재단 홍보팀 김민수입니다. 그 시계는 저희 창립자 장태식 이사장님 것과 똑같아요. 서연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한빛의료재단이라면 전국 최대 의료재단이었죠. 급하게 재단 홈페이지를 검색했어요. 1979년 결혼기념 사진에 같은 시계가 보였습니다. 설명에는 장태식 이사장과 부인 영희 여사, YH는 영희 여사의 이니셜이라고 적혀 있었죠.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르신이 기억한 YH가 부인 이니셜이었어요. 김민수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언론 노출은 자제해 주세요. 서연은 즉시 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하숙방으로 뛰어갔어요. 어르신 한빛의료재단 아세요? 노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빛. 왜 익숙하지? 오후 4시 서연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한빛의료재단 기획실장 장도연입니다. 아버지 장태식 이사장을 발견해 주신 분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버님이라고요? 네, 3일 전부터 실종이었어요. 오늘 대면 확인 가능할까요? 1시간 후 검은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정장 입은 40대 남자 장도연이 낡은 사진첩을 들고 내렸어요. 거실에서 노인을 보자마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노인은 낯설게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도연이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태식과 영희의 사진들, 결혼식, 병원 개원식, 가족사진. 노인은 한 장 한 장 넘기다 멈췄어요. 정원의 노란 장미가 만발한 사진이었죠. 영희.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어머니예요. 기억나세요? 노인이 시계를 만졌어요. 영희가 준 거였어. 결혼 선물로. 도연이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금 병원 VIP 병동으로 모시겠습니다. 노인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 아이도 같이 가요. 도연이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함께 가주시겠어요? 재단 구급차 안에서 도연이 설명했어요. 3일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납골당에 혼자 다녀오신다고 하시고는 사라지셨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최고 전문의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정밀 검사를 시작했죠. 기억 회복을 위해 과도한 자극이나 언론 노출은 절대 금지입니다. 의료진이 도연에게 당부했어요. 그날 밤 태식이 침대에서 불안해하며 서연을 찾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 있어? 서연이는? 도연이 당황했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그분은 벌써 집에 갔죠.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나중에 사례라도 해야겠어요. 아니야. 그 애가 있어야 해. 그 아이 좀 불러줘. 태식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 아이. 눈빛이 꼭 영희 같았어. 도연이 놀라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어머니를 닮았다고요? 태식이 흐릿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 영희가 날 그렇게 봤지. 그 아이가 나를 돌봐주면 내가 기억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도연은 난처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삶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부탁을. 말도 안 돼.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태식의 주치의를 만나 아버지 상태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황까지 가셨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은 혈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괜찮으십니다. 다만 최근의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셔서 치매 관련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계속 찾으시는 서연이라는 분.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당분간 곁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도연은 고민 끝에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죄송하지만 며칠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유독 서연 씨만 찾으세요. 저는 그저 발견자일 뿐인데요. 의료진도 아버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서연 씨가 옆에 계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요. 많이 어려운 부탁인 건 알지만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버지 간병인으로 정식 고용하는 겁니다. 당연히 월급도 드릴 거고요. 서연이 놀란 눈으로 도연을 쳐다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재단 비서실에서 서연 씨에 대해 조사를 좀 했습니다. 간호대학 한 학기 남겨두고 졸업은 못하셨고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다고. 동의도 없이. 죄송합니다. 도연은 정중하게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서연은 VIP 병동 대기실에 앉아 고민했어요. 이제 가족을 찾았으니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복잡해졌죠. 사실 서연에게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당장 통장 잔고가 0월이었고 또 이상하게 태식에게 마음이 쓰였거든요. 저녁 7시 도연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 씨 생각해 보셨나요? 아버지께서는 계속 서연 씨만 찾으셔요. 돌아가신 어머니 젊은 시절과 닮았다고 하시면서. 네, 일단 지금 병원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서연이 병실로 들어가자 태식이 환하게 웃었어요. 서연아 어디 갔었어? 불안했잖아. 저 여기 있어요, 어르신. 우선 여기 죽 좀 드세요. 태식은 서연이 떠먹여주는 죽을 순순히 받아 먹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죠. 내가 지금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도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돌봐주었잖아. 그런 안정감이 얼마만인지. 네, 어르신. 걱정 마세요. 태식이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염치 없지만 내가 기억을 완전히 찾을 때까지만 부탁할게. 다른 사람들은 다들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영 불안해. 도연이 복도에서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직감이 예리하신 편이에요. 실제로 재단 내부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 무슨 문제요? 아버지 건강 상태를 빌미로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이 있어요. 특히 부이사장 오명희가. 도연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긴급이사회가 소집됐어요. 아버지를 경영에서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서연 씨가 곁에 계시면 아버지가 안정되실 거예요. 한 달만 도와주세요. 서연은 태식의 간절한 눈빛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이 안정되실 때까지 있을게요. 밤 9시 반 서연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당신이 장태식 이사장 발견자 맞나요? 조심하세요. 당신도 이용당할 수 있어요. 서연은 불안해졌지만 문자를 지웠습니다. 밤 10시 또 다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SNS 확인해 보세요. 큰일 났어요. 전화는 바로 끊겼습니다. 서연이 급하게 SNS를 열어보니 기사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어요.
한빛의료재단 장태식 이사장 치매 진단 경영권 분쟁 예상. 기사에는 재단 내부 문서라며 캡처 화면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근거로 경영권 재편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기사 말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이사장 실종 사건도 치매로 기억을 잃어서 그렇다는 내용과 함께 발견자는 20대 여성으로 현재 이사장 곁에 24시간 상주 중. 댓글창은 이미 난리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노인 꼬셔서 재산놀이나 요즘 세상에 순수한 선의는 없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을 도우려다 더 큰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된 것 같았어요. 자신이 마치 공범이나 이해관계자처럼 묘사되고 있었죠. 도연에게서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 봤어요. 우리 쪽에서 대응하겠습니다. 서연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내일 아침 변호사와 함께 대책회의를 하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일요일 아침 8시 한빛의료재단 긴급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서연은 병원 복도 대기실에서 이 소란을 지켜봤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의 50대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어제 도연이 말했던 부이사장 오명이었습니다. 태식의 사촌 여동생으로 재단 내 실질적 2인자였죠. 오명이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경영에서 손 떼셔야 해요. 도연이 반박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시적 기억 혼란일 뿐입니다. 의료진도 회복 가능성 충분하다고 했어요. 가능성? 재단이 도박장입니까? 오명희는 업무정지가 처분 서류를 꺼냈습니다. 몇몇 치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도연이 외쳤어요. 나도 30년간 이 재단에 헌신했어요. 자격 충분하지 않나요? 재단을 지켜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기자들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보한 거였죠. 오명희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간호사 둘이 소곤거렸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는데 왜 더 싸늘하지? 권력이란 게 그런 거지. 서연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도연이 찾아왔습니다. 발견자 진술서 공식 작성해 주세요. 법적 효력 있는 문서여야 해서 공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서연은 발견 시간, 장소, 상황, 응급 처치를 꼼꼼히 적었죠. 그 시각 홍보팀은 비상이었습니다. 환자 사생활 보호 공문을 보냈지만 한 경제지가 특종을 준비 중이었어요. 한빛 의료재단 장태식 이사장 치매설, 경영권 승계 혼란. 기사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의료재단도 결국 돈싸움. 서연은 화면을 꺼버렸어요. VIP 병동 앞 정장 남자가 서연을 막았습니다. 보호자 외 출입 제한입니다. 저는 임시 간병인이에요. 계약서도 있고요. 경비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아, 서연 씨. 이사장님이 특별 지시하셨네요. 24시간 출입 가능하다고.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병실한 태식이 서연을 보자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왔구나. 잘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는 하셨고요? 꽃, 노란 꽃 있던 집, 영희와 함께 심었던 장미, 조금씩 기억나고 있어. 태식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한 가지는 분명해. 서연이 내가 내 은인이야. 그리고 봐서 알겠지만 지금 내 주변에는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금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네야. 어르신, 도연 실장님 계시잖아요. 도연이는 내 아들이지만 너무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 그리고 명희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지금 재단에는 명희 사람도 많아.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에서
오명희와 마주쳤습니다. 오명희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 유명한 서연 씨군요. 태식 오라버니 구해준 은인이라고 들었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있죠. 당신은 뭘 원하나요? 저는 아무것도. 오명희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젊은 친구 선한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큰일은 큰 사람들끼리 해결하는 게 세상이에요.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당신도 다칠 수 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등골이 서늘했어요. 밤 9시 도연이 전화했습니다. 내일 아버지 인지기능 종합검사가 있어요. 결과에 많은 게 달려있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버지가 당신과 있을 때 가장 안정되세요. 검사 직전까지 아버지 곁에 계셔주세요. 의료진도 당신 존재가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어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오명희의 경고가 떠올랐죠. 하지만 태식의 따뜻한 손과 믿음 가득한 눈빛도 떠올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필요로 하시는 한곁에 있을게요. 밤 11시 서연은 태식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태식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어르신 못 주무세요? 서연아 와줬구나. 내일 하는 검사가 걱정돼서. 만약 내가 정말 치매라면. 서연이 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은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벌써 많은 걸 기억해내고 계시잖아요. 태식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서연은 태식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복도에는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어딘가에서는 오명희의 사람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태식 어르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서연이 여기 있는 이유였으니까요. 월요일 새벽 6시 서연은 하숙집 우편함에서 발신이 넘는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프린트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 일에서 손 떼요. 당신도 다칠 수 있어요. 종이 아래엔 서연의 SNS 사진에 빨간 X 표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즉시 증거를 비닐봉지에 담고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가 우선 도연과 상의하기로 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침 8시 병원에 도착하니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 씨 괜찮으세요? 협박 편지를 보여주자 도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단 법무팀에 연락하겠습니다. 경찰 신고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경호원도 배치할게요. 병실에 태식이 서연을 보자 안도했어요. 오전 10시 태식의 인지기능 종합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료진이 나와 말했어요. 이사장님이 계속 서연 씨를 찾으세요. 검사실 안 태식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연이 손잡아주자 진정됐어요. 서연아, 내가 이 검사 통과 못하면 모든 걸 빼앗길 거야. 잘하실 수 있어요. 밖에서 기다릴게요. 검사 중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어요. 간호기록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대. 어젯밤 5분간 정전도 이상하고. 정전이요? 예고 없이 정전됐어요. 보안 카메라도 꺼졌다 켜졌죠. 서연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오후 2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편차는 있지만 경도인지장애 수준입니다. 아직 치매로 진단할 단계는 아니나 알츠하이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지켜봐야 합니다. 오후 4시 서연은 태식의 옷 정리를 하다가 손목시계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목시계 이니셜 있는 부분을 살펴보던 중 시계 뒷판에 미세한 홈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서연은 도연을 불러서 보여주었어요. 도연이 병원에서 정밀 드라이버를 빌려와 조심스럽게 뒷판을 열었어요.
얇은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연필 메모였어요. 노란 장미, 영의 생일 5월 17일, 서쪽난간 4시 햇살. 도연이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생일 맞아요. 서쪽난간은 본가 정원 구조예요. 뭔가 중요한 단서 같은데. 비밀번호나 암호 같아요. 아버지가 뭔가 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내일 본가에 가봐야겠어요. 저녁 6시 서연에게 발신번호 제한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일하려다 일 크게 만들지 말아요. 변조된 목소리였어요. 대답하기 전에 끊겼습니다. 서연은 통화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 확인했는데 다행히 켜져 있었죠. 밤 8시 하숙집에 돌아오니 말순이 생강차를 내밀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네. 서연은 그냥 피곤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말순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아, 내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한 가지는 알아. 서연이 같이 착한 애들은 결국은 잘 되더라고. 내가 착한 애들이 이기는 거 진짜 많이 봤다. 말순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밤 10시 서연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협박 편지와 협박 전화를 받았다. 너무 무섭다. 내가 왜 이런 일에 휘말려야 할까? 그렇지만 태식 어르신의 눈빛을 보면 왠지 외면할 수가 없다. 성공한 삶을 살아오셨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또 주변에는 제대로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상황. 오죽하면 길에서 만난 나를 믿고 의지하시는 걸까? 시계 속 메모도 발견했다.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렵지만 조금만 더 도와드리고 싶다. 기억 찾으실 때까지만.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소리가 불안감을 더했지만 서연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도연이 서연을 데리러 왔습니다. 보안팀 직원 2명이 동행했어요. 어제 협박 사건 이후 특별 배려였죠. 오늘 본가 가서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시계 속 메모 기억하시죠? 노란 장미 영희 생일 서쪽난간 4시 햇살이요. 차는 서울 외곽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높은 담장의 대저택이었어요. 서쪽 정원으로 가는 길에 30년간 본가 일을 봐주고 계시는 집사를 만났습니다. 도련님 오셨습니까? 김 집사님, 서쪽 난간 쪽 정원 상태는 어떻습니까? 겨울이라 장미는 시들었지만 표지석은 그대로입니다. 서쪽 난간에 도착하자 돌표지석이 보였어요. 노란 장미 영희를 위하여 라고 새겨져 있었죠. 아래엔 YH 이니셜의 금속 플레이트가 박혀 있었습니다. 도연이 눌러봤지만 꼼짝 않았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4시 햇살 시간과 관련 있을까요? 5월 17일 할머님 생신이라고 하셨죠? 그날 오후 4시 햇살 각도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연이 검색했어요. 5월 17일 오후 4시면 태양이 서쪽에서 45도 각도에 있어요. 서연이 표지석을 그 각도로 밀자 찰칵 소리와 함께 플레이트가 들렸어요. 작은 열쇠가 떨어졌습니다. 소형 락커 열쇠였죠. 김 집사가 말했습니다. 서재에 오래된 철제 락커가 있습니다. 회장님만 여시던 것인데 서재로 이동했습니다. 낡은 철제 락커를 열쇠로 열자 오래된 앨범과 파란색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도연은 파일을 열어 그 안에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이사회 비공개 회의록이에요. 문서엔 오명희가 주도한 경영권 재편 초안이 있었어요. 태식의 동의 없이 작성한 흔적이 명백했죠. 온갖 불법적인 방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3달 전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걸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고모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오랜 기간 아버지를 밀어낼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김 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남겨두라고. 회장님과 함께 준비하신 거였습니다. 서연이 놀랐어요. 그럼 태식 어르신이 기억 잃기 전에 이미 내 오명의 부의사장 움직임을 눈치채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시계에 암호를 넣으신 겁니다. 도연이 문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원본은 다시 보관하고 사본을 변호사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오후 2시 병원에 가는 길에 도연의 전화가 울렸어요. 실장님 병원에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치매 사실이냐고. 홍보팀이 대응 중인데 병원이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도연과 서연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와 VIP 병동 앞에 기자들이 몇몇 보였습니다. 태식의 병실 앞에는 오명희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제 그만 인정해. 이미 판은 기울었어.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잖아. 내일 임시주주총회 소집됐어. 이사회 과반이 이미 나를 지지하고 있고 오빠는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잖아. 너도 이제 나를 지지해주면 좋겠어.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명희가 서연을 보며 덧붙였어요. 서연 씨라고 했죠? 발견자에서 이제 간병인이 됐고요. 참 빠르게 자리 잡았네. 병실에 들어가니 태식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구나. 뭔가 찾은 게 있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재에서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도연은 사진 찍어온 서류들을 태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태식의 눈빛이 순간 맑아졌습니다. 그래, 영희가 준비해 둔 거구나. 이제 싸울 수 있겠네. 태식은 정신이 온전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아, 내일부터 큰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증인이 되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래 줄 수 있겠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르신.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요일 아침 6시 서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카페 사장이었어요. 서연아, 갑자기 우리 카페에 악성 리뷰가 수백 개나 올라왔어. 내가 돈 받고 노인을 이용한다는 내용들이야. 당분간 나오지 마. 서연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SNS를 확인해 보니 더 끔찍했어요. 익명 계정들이 서연의 사진을 퍼뜨리며 악성 댓글을 달고 있었죠. 젊은 여자가 치매 노인 꼬드겨서 재산놀이나 간병인이라더니 상속 노리는 거 아니야? 모르는 번호로 욕설 문자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아침 8시 병원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VIP 병동 입구에서 보안 책임자가 막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부터 출입 제한입니다. 저는 간병인이에요. 계약서도 있고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하루 30분만 면회 가능합니다. 복도 끝에서 오명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깨달았나요? 작은 물고기가 큰 바다에서 헤엄치면 잡아먹히는 법이죠. 오전 10시 임시 주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후 도연이 급하게 나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가 끝나고 도연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어제 우리가 발견한 문서 때문에 주총회의장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명희가 흥분해서 회의장 안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도연이 다시 들어갔어요. 서연은 복도에서 상황을 엿들었죠. 이 문서는 조작입니다. 오명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필적 감정하시죠. 서명이 분명히 있는데. 한주주가 반박했습니다. 오 이사님, 일단 설명부터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주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님 건강 상태부터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정말 치매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 능력이 있는지 본인이 나와서 증명해야지. 의장이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단 오늘 회의는 정해야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속개하되 장태식 이사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건강 상태를 설명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주주들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명희는 창백한 얼굴로 빠르게 사라졌어요. 몇몇 이사들이 수군거렸죠. 오명희가 너무 성급했어. 문서가 진짜라면 큰일인데. 도연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었어요. 일주일 안에 아버지가 회복하셔서 직접 나타나셔야 해요. 그런데 아버지 상태가 그날 정오 무렵 태식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주총 소식을 들은 충격이었을까요? 태식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심장, 으악, 아파.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CCU로 이송합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이 의심됩니다. 서연은 따라가려 했지만 제지당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이유였죠. 중환자실 앞에서 도연이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다음 주까지 회복하실 수 있을까? 주총에 못 나가시면 정말 끝이에요. 오명희가 경영권을 완전히 가져갈 거예요. 오후 3시 서연은 도연이 붙여준 변호사와 함께 파출소로 갔습니다. 협박, 우편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CCTV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용의자는 병원 외주 용역 직원으로 보입니다. 병원 직원이요? 네, 청소 용역 회사 소속인데 누군가 지시한 것 같습니다. 오명의 부이사장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서연은 즉시 도연에게 연락했어요. 이 정보가 다음 주 주총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었죠. 저녁 6시 서연은 지쳐서 하숙집에 돌아왔어요. 일터를 잃고 온라인에서 마녀사냥 당하고 태식은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말순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어요. 힘들지?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아주머니,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야.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야. 세상이 잘못된 거지. 밤 10시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상태가 조금 안정됐어요. 그리고 서연 씨를 찾으세요. 지금 가도 될까요? 네, 와주세요. 보안팀에 이야기해 두었어요. 태식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서연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서연, 다음 주 주총에 나가야 해. 내가 멀쩡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 태식이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일어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꼭 일어나셔요. 영희가 나를 위해 미리 준비까지 해줬는데 이겨야지. 오명이 예전에는 그 아이도 착한 동생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번엔 못 이기게 할 거야. 태식은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선명했어요. 순간 완전히 정상인처럼 또렷해 보였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 꼭 회복하실 거예요. 서연아, 내가 증인이 되어줘야 해. 이제는 기억도 많이 또렷해졌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태식이 직접 나타나 자신의 상태를 증명해야 했죠. 어르신은 실제로 기억을 거의 찾으신 것 같아. 의지도 강하시고. 그래도 일주일 안에 과연 가능할까? 서연은 착잡한 마음으로 태식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목요일 새벽 5시 서연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샌 뒤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거였어요. 서울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카페 알바도 잃고 온갖 협박까지 받으며 왜 이 일을 계속하는지 스스로도 의문이 들었죠.
내가 뭘 바라고 이러는 걸까? 서연은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첫날 버스 정류장에서 떨고 있던 태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서연의 할아버지도 치매로 집을 여러 번 나가서 길을 헤매셨었고, 그때마다 마음 졸이며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연의 할아버지는 3년 전 요양원에서 외롭게 돌아가셨죠. 서연 씨? 서연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도연이 뒤에서 서연을 불렀습니다. 그 역시 잠을 못 이루고 바람 쐬러 올라온 모양이었습니다. 못 주무셨어요? 도연이 캔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아버지가 왜 당신한테 이렇게 매달리는지 아세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당신이 우리 어머니 젊은 시절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당신만이 오명의 세력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기 때문일 거예요. 병원 직원들, 의료진, 심지어 저조차도 오명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도연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사건이 해결되면 우리 재단병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한 학기 남은 간호대학도 지원하고 싶고요. 서연이 놀라서 도연을 봤어요. 그건 너무 과하지 않아요. 당신이 겪는 피해를 생각하면 오히려 부족하죠. 그리고 아버지를 구해준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라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한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렇게까지 휘말릴 줄은 몰랐죠. 하지만 할아버지를 떠올리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침 8시 도연과 서연은 재단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뜻밖의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건 병원 약재부에서 입수한 자료입니다. 태식 이사장님이 복용하던 약물 리스트예요. 도연이 서류를 봤습니다. 거기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과도하게 처방되어 있었어요. 이상한 건 처방이가 자주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들의 조합은 일시적 기억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치매가 아니라, 네,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누가 의도적으로 이런 처방을 했느냐는 거죠. 오전 10시 도연과 서연은 신경과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주치의 책상에도 마침 태식의 처방약 리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아버지께서 정말 이렇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많이 드셨던 건가요? 주치의도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처방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처방한 약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혈액에서 특이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특이한 성분이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과다하게 검출됐어요.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약하지 않는 함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약물은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죠. 주치의가 덧붙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사장님은 치매가 아닙니다. 약물로 인한 일시적 인지 장애예요. 약을 끊으면 2, 3일 내에 회복 가능합니다. 지금 병원에도 이사장님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 같네요.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아버린. 앞으로는 이사장님 처방은 저만 가능하도록 철저히 통제하겠습니다. 24시간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도연과 서연은 태식을 보러 갔습니다. 마침 태식이 깨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치매 아니에요. 증거 찾았어요. 약물 부작용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신경안정제를 많이 처방받으신 거예요? 태식은 오명이가 2달 전에 준 영양제가 떠올랐습니다. 아, 오명이가 줬어. 내가 영애 먼저 보내고 잠을 잘 못 자니까 오명이가 좋은 영양제라며
서연이 태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치매가 아니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제가 어르신 코트 주머니에서 찾은 약통이 그 영양제인 것 같아요. 그거 성분 분석하고 주총에서 증언할게요. 태식도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오후 3시 도연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협박 편지 배우가 오명희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약재부 직원 진술도 확보했어요. 오명희가 처방전을 조작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증언이 결정적인 한 조각이었죠. 저녁 6시 서연은 말순을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알겠어요. 왜 제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말순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이제야 내 표정이 밝아졌구나. 내일은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연은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금요일 아침 7시 서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도연이 준비해준 옷이었어요. 오늘은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이 분주했습니다. 의료진이 태식을 휠체어로 옮기고 있었어요. 태식은 산소통을 옆에 두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어르신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오늘은 끝내야 해. 태식이 속삭였습니다. 9시 한빛치료재단 대강당. 주주수 100명이 모였고 언론도 제안 입장했습니다. 의장이 개회 선언을 했어요. 지난 주정회된 임시주주총회 재개합니다. 안건은 장태식 이사장 경영능력평가입니다. 오명희가 발언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셨습니다. 여기 진단서 보이시죠? 2달 전부터 기억력 저하, 방향감각 상실, 인지기능 저하가 기록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길까지 잃고 자기가 누군지도 몰랐다니까요.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의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어제 신경과 주치의가 작성한 최종 진단서입니다. 최종 검사 결과 이사장님은 치매가 아니라는 소견입니다. 오명희는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최근에 나타난 기억상실 증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도연은 추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걸 밝혀보려고 합니다. 이사장님 혈액에서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약물이 치료 용량의 3배 이상 검출됐다고 합니다. 의도적 과다 투약이 아니면 불가능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지난 3개월간 이사장님에게 처방된 약제 리스트인데 주치의가 처방하지 않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성분의 약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오명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약물들은 장기 과다 복용 시 치매 유사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억장애, 인지저하, 방향감각 상실, 치매와 매우 유사한 증상이죠. 주주가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약을 먹였습니까? 도연이 대답했어요. 오명의 부이사장이 몇몇 의사들과 약재부 직원을 매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주주들과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여러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명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거 없이 뭐한 마세요. 그때 태식이 휠체어를 타고 입장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주주 여러분,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몇 달 전 아내를 잃고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숙면을 취하기 힘든 날이 많아졌죠. 그런 저에게 오명희가 잠은 잘 자야 한다며 영양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약 2달 전쯤인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와 오명희는 사촌지간이고
오명이가 이사장 자리에 욕심을 낸다는 것은 눈치채고 있었으나 그래도 나를 챙겨준 게 고마워서 영양제를 잘 챙겨 먹었죠. 처음에는 잠도 잘 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곧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억이 자꾸 흐려지는 것을 느꼈죠. 결국 기억을 잃고 길에 쓰러져 저체온증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고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보름간 그 영양제를 먹지 않았더니 기억도 빠르게 돌아오더군요. 태식이 잠시 숨을 고르며 주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치매 환자의 망상이에요. 오명이가 소리쳤어요. 태식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고 지난 2주간 저를 돌보며 이 모든 비밀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서연이 증인석에 섰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12월 마지막 금요일 새벽 1시 40분 강서구 삼성사거리에서 이사장님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태식을 만난 순간부터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협박 편지와 협박 전화를 받은 일도 진술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도연이 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오명희 부이사장이 서연 씨에게 협박을 사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때 검찰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오명희 씨, 특수폭행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오명희가 수갑찬 채 끌려나갔어요. 의장이 정리했습니다. 장태식 이사장 경영 복귀에 찬성하시는 분? 압도적 다수가 손을 들었어요. 태식이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맙다 서연아. 그동안 수고 많았어. 이 노인네 괜히 구했다 싶었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이 승리한 것입니다. 한 달 후 2025년 2월 서울에 눈이 녹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약물을 끊은 지 한 달 만에 기억과 인지 능력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컨디션 정말 좋으세요. 태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돌아왔어요. 병원 정원에서 노란 장미 묘목을 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태식, 도연, 서연이 함께 있었어요. 영희가 노란 장미를 참 좋아했지. 이제 새로 시작이네요. 표지석엔 YH 5월 17일이 새겨졌어요. 태식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정식으로 우리 재단에 합류해줘서 고마워. 서연은 이제 한빛의료재단 사회공헌팀 정식 직원이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고 한 학기 남은 간호대학도 지원받아서 졸업하기로 했죠. 서연이 제안한 기억 정원 프로젝트가 첫 사업으로 채택됐어요. 치매 의심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원 치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주신 기회예요. 태식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새로 수리한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뒷판에 새각인이 있었어요. 2S Y. 따뜻한 손 하나가 사람을 살린다.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르신, 이건 너무 귀중한. 영희도 좋아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어. 오후 2시 하숙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말순이 준비한 잔치였어요. 우리 서연이가 정식 직원이 됐다며? 축하해야지. 도연도 초대받아 왔어요. 아주머니 음식 정말 맛있네요. 말순이 뿌듯해했습니다. 서연이가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말순이 눈을 반짝였어요. 도연 씨는 장가 안 갔어? 우리 서연이 어때?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병원 기획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억 정원 프로젝트 제안서를 다듬는 중이었어요.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구나. 어르신 쉬셔야죠.
서연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왜 끝까지 날 도왔니? 협박받고 일자리도 잃었는데.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치매 판정 받으시고 여러 번 집을 나가서 길에서 발견되시곤 했어요. 결국 요양원에서 외롭게 돌아가셨어요. 서연이 이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드리지 못했다는 게 늘 마음이 아팠거든요. 죄책감 같은 게 늘 남아 있었어요. 어르신 보면서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죠. 태식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3월 첫째 주 기억 정원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참가자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할머니와 가족이었어요. 정원에서 함께 꽃을 가꾸며 기억을 되찾아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노란 장미를 만지며 웃었어요. 예쁘네. 우리 영감도 좋아했는데. 봄날 병원 진입로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서연과 도연이 함께 걷고 있었어요. 서연 씨 저녁 같이 할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업무 얘기예요? 아니요. 개인적인 약속으로요. 서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멀리서 태식이 그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기억은 때로 흐려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영원히 선명하게 남아있죠. 한 번의 선의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한 가족의 계절을 바꾸고 한 공동체의 품격을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의는 또 다른 선의로 이어져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갑니다. 서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날 새벽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것을.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꽃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삶에는 눈물과 희망이 함께 머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인생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인생 한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